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봐야 될 내용이 경제론 파트 맞나요?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부동산 학은 부동산 문제 어때요? 해결한 학문이다. 그래서 부동산이란 뭔가 열심히 배웠죠. 근데 부동산 문제 중에서 우리가 특히 어떤 문제 학계로는 돈돈거리는 문제, 그게 뭐였어요? 경제적인 측면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돈은 앞으로 학계론 공부하면서 제가 계속 돈돈거릴 건데, 돈은 표현이 다양하다. 그 다양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다? 대표적 표현 중에 하나가 가격이다. 가격은 시장에서 뭐하고 뭐가 만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이루어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먼저 여기부터 배우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 그래서 여기가 기본적으로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 파트다. 그래서 적어도 학계론을 공부했다 그러면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마인드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럼 많이 알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뭐 경제학자 될 사람들도 아니고 핵심적인 내용만 정확하게 알면 된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뭔데요? 여러분 책 23페이지 보세요. 그림이 하나 보이나요? 23쪽에 뭐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의 뭐다? 전부다. 이게 전부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먼저 수요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수요의 의 정도는 나와야 되겠죠. 수요가 뭐야? 공급이 뭐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그래프에 보면 이 수요 곡선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어요? 모양이 우하향한다. 이게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면 공급 곡선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상향하는 모양, 일반적인 모양이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요 곡선이 어때요? 보니까 또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할 수도 있나요? 이게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할 수도 있대. 그럼 왜 이동하는가 이런 것도 알아달라고요. 어떤 경우 우측으로 하고 어떤 경우 좌측으로 하는가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공급 곡선도 어때요? 이게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왜 이동할 수 있는지 알아달래요. 어떤 경우 우측으로 가고 어떤 경우 좌측으로 가는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데, 이 우하향한다 했을 때 이것도 우하향이고 이것도 우하향인가요? 우하향이긴 한데 지금 모양이 좀 다르죠? 그래서 기울기가 달라.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달래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공급 곡선도 어때요? 이게 우상향 위로 올라가는데 세워질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나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좀 알아달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의미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 둘이 결합할 수 있죠. 결합하면 딱 만나는 점이 생겼나요? 이 만나는 점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 그럴 거다? 균형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럼 세로축은 균형 가격이라고 쓰는 거고, 가로축은 균형량, 균형 거래량, 균형 교환량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는 점에서 뭐하고 뭐가 같아요? 사고자 하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딱 일치하는 곳이에요. 여기도 수요 가격과 공급 가격이 또 역시 일치하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균형점 이야기 알고 있냐 물어보고, 이 균형점이 어때요? 변할 수 있냐 이것도 물어봐요. 그 변한다는 건 어떤 경우 변하겠어요? 이 점이 변하려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 곡선이 수요 곡선 우측이나 좌측으로 가거나 공급 곡선 우측이나 좌측으로 가게 되면, 이게 우측으로 가면 수요 곡선 우측으로 가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뀌었죠. 좌측으로 가면 이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뀌게 돼요. 공급 곡선도 또 우측으로 가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뀌고 좌측으로 가면 또 이 점으로 바뀌고. 이래서 균형점이 뭐 할 수 있는데, 이게 변할 수 있는데 어디로 변하는가 이거 좀 알아달래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알았다. 그래서 어때요?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두면 돼.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거 뭐 남았겠어요? 그럼 균형점이 어때요? 변한다는 거는 뭐가 변하는 거예요? 결국 세로축에 있는 가격하고 가로축에 있는 양이 변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세워질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는데, 수요가 우측으로 가는 걸 우리는 수요의 앞으로 뭐라 그럴 거다? 증가라고 그럴 거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근데 어떤 경우 더 많이 올라가요? 이게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면 이 점이 지금 이 점하고 이 점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세로축의 가격이니까 어떤 경우 더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세워져 있을수록 가격 변동폭이 어때요?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나요? 세워져 있을수록 가격 변동폭이 커. 이거 알고 있냐? 어떤 게 더 많이 변하는가? 어떤 게 덜 변하는가? 이걸 좀 알고 있냐? 물어보면 우리는 세워져 있으면 뭐의 변동폭이 커져요? 가격 변동폭이 커져. 이게 더야, 더. 이제 거기서 그것까지 알고 있냐 물어보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우리가 더덜 문제까지 배우거든. 이게 배워야 될 내용이 뭐다? 전부다. 요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간단하죠? 문제 내놓으면 뭐 하면 되고, 맞추면 되고, 그냥. 그래요. 자, 제일 먼저 가볍게 의부터 봐야 되나요? 수요는 뭐고? 사고 싶어, 이게 수요예요. 공급은 뭐고? 팔고 싶어, 이게 공급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수요는 뭐고? 사고 싶어. 공급은 팔고 싶어. 끝. 이렇게. 근데 사고 싶어라고 했을 때 이 말을 좀 가만히 뜯어보면 샀어요, 안 샀어요? 아직 안 샀어요. 그러니까 수요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그랬을 때 나 10개 사고 싶어. 이걸 우리 수요량이라 그러는 거예요. 특정한 가격에 대응해서 사고자 하는 양을 수요량. 그럼 200원일 때는요. 비싸면 안 사. 그래서 사고자 하는 양이 어때요?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질 수 있나요? 이것도 수요량이요. 근데 여기 사이에 무수히 많은 가격이 있죠? 무수히 많은 가격에 대해서 사고자 하는 양을 다 연결하면 이게 수요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게 사고 싶어는 이미 사버린 건 아니니까 이건 사전적 개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수요는 무슨 개념이다? 사전적 개념이다. 그래서 이미 사버린 건 수요가 아니에요. 가격이 100원이다면 난 이만큼 사고자 한다. 이게 수요예요. 자, 그 다음에 산다는 말은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구매력이 있어야 돼. 그 구매력이 뒷받침되어 있는 수요를 우리는 뭐라고 쓸 거다? 유효수요라고 쓸 거다. 그런데 원래 이 수요 개념이 경제학에서 나왔어요. 근데 경제학은 주로 콜라 이런 공장에서 뭐 하는 거 생산하는 물건을 주로 많이 다뤄요. 그럼 생산하는 물건을 다룰 때 자, 이 수요가 의미가 있어지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요는 왜 사고 싶은지 콜라 나 몇 병 사고 싶은지 콜라 회사 입장에서 왜 알고 싶을까요? 콜라를 사람들이 몇 병 사고 싶은지 왜 알고 싶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사는지를 알아야 생산량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하루 동안에 사람들이 콜라를 몇 병이나 먹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야 하루 동안에 생산량이 나오지. 맞죠? 그 수요는 의미가 있으려면 이렇게 하루 동안 또는 1시간 동안, 1년 동안 이렇게 일정 기간으로 측정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수요는 일정 기간으로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유량이라 불러요. 그래서 수요는 일정 기간으로 측정하는 유량이다 하고 끝내버려요. 경제학에서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수요가 뭐예요? 물어보면 일정 기간 동안에 이렇게 소비자가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하고 끝내버린다고 이렇게. 근데 부동산학으로 오면 이게 콜라랑은 달리 주택 이런 거는요. 쌓이는 게 있나요? 콜라는 소모되어서 없어지잖아요. 맞죠? 사람들이 마셔버리고 없어졌어. 그럼 또 그 기간 동안에 뭐 해야 돼요? 생산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택은 작년에 만든 집이 소모되어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생산량을 결정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공급자 생산량을 결정할 때 서울에 현재 아파트가 얼마나 있는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어때요? 더 지을지 말지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나요? 그게 뭐죠? 그게 현재 시점에 이렇게 나가는 게 일정 시점에 파악하는 걸 절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학에서는 일정 시점도 어떻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절량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첫 번째 물어보고 싶은 게 수요에 의해서는 사전적 개념이다, 유효 수요 개념이다. 그리고 수요는 원칙적으로 무슨 개념이지만 유량이지만 부동산학에서는 절량도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 유량 변수하고 절량 변수를 구분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봐요. 그럼 유량은 기간으로 측정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의 월급, 연봉, 시급 이런 거 있나요? 그건 유량이에요, 절량이에요? 그건 한 달치, 1년치, 1시간치잖아요. 맞죠? 이런 게 소득이에요. 소득은 유량 개념이라고, 인컴 개념은. 자, 소득이 생기면 뭐 할 거예요, 이거 갖고 여러분들이? 소비하고 남은 건 저축하고 이렇게 되겠죠? 저축이 또 투자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퀄이잖아요. 그 소득이나 소비나 저축 이런 거 다 유량 개념이라고. 투자도 역시 유량 개념이고 이렇게 기간으로 측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학에서는 신규주택 이런 말 있나요? 신규주택 작년 한 해 동안 새 집을 얼마나 지었나 이런 건 다 무슨 개념이에요? 1년간 기간 동안 측정하니까 유량이에요. 신생아 출생수 이런 건요? 그것도 유량이에요. 작년 한 해 동안 애가 얼마나 태어났나 이렇게 신생아가. 이해되셨나요? 신규 이런 말 들어가면 다 무슨 개념이에요? 유량 개념이에요. 그리고 치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치대도 뭐예요? 한 달치, 1년치 대 받잖아요. 여러분 은행 이자 내보시죠? 이런 것도 다 무슨 개념이에요? 유량 개념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유량과 저량을 구분할 수 있는 걸 물어봐요. 그리고 여러분 재무상태표에 보면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차변에는 뭘 쓰고 이렇게 자산을 쓰고 우리 투자할 때 많이 하잖아요. 대변에는 뭘 쓴다 그래요? 부채와 자본을 쓰는 거예요. 이 둘이 합해서 이퀄이 되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언제 측정하는데요? 2024년 1월 1일 기준 이렇게. 이 시점에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자본이 얼마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저량이죠. 저량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요? 자산, 부채, 자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산 이런 게 여러분의 부잖아요. 나라의 부가 뭐예요? 국부죠. 이런 거 다 무슨 개념이라고요? 유량 개념이라고 유량. 그래서 저량 개념이라고 미안하다고요. 그래서 이런 게 저량의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그거 외에도 통화량 이런 거 있나요? 통화량 이런 거는 그동안 발행된 화폐가 쌓인 거예요. 쌓인 건 축정된 거는 다 저량이에요. 우리 저수지 이런 말 있잖아요. 흘러 들어온 물이 뭐 한 거예요? 쌓인 개념이죠? 그런 건 다 뭐예요? 저량이에요. 그동안 발행된 화폐가 쌓인 걸 통화량이라 그래요. 그리고 신규주택을 계속 지으면요. 나중에 이게 쌓이면 재고주택이 되겠죠? 이런 것도 무슨 개념이에요? 저량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 이런 거 있나요? 가격 저 땅 얼마인데 현재 1억 이해됐죠? 무슨 개념이에요? 저량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은행에 부채가 얼마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때? 매달마다 이자 나가잖아요. 맞나요? 이런 건 역시 부채 이런 거는 저량이고 매 기간마다 내는 이자라든가 우리 부채 서비스액이란 말 배웠나요? 뭐였어요? 매 기간마다 내는 원금과 이런 거 있죠? 다 이게 뭐요? 유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를 구분할 줄 아는가 하는 걸 첫 번째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게 24페이지 내용이에요. 24쪽 한번 보세요. 보면 수요 의의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이 유량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특정 재화를 특정 가격선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다. 이렇게 사전적 개념이고 뭐다? 유효수요 개념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뭐도 중요하다고요? 맨 밑에 유량 변수하고 저량 변수 구분할 수 아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량으로 원칙적으로 뭐가 있어요? 일정 기간을 명시해서 측정하는 거. 수요와 공급. 아까 여기 소득이 생기면 뭐 한다고요? 소비하고 저축한다 그랬죠? 저축한 게 투자로 이어지니까 소비, 투자, 급여 이런 건 다 뭐예요? 월급, 연봉, 시급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임대료, 이게 토지의 임대료가 아까 지대잖아요. 지대 임대료, 이거 임대차 기간 동안 받는 거니까. 국내 총생산 1년 동안 얼마나 생산했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신규주택 이런 말 나오면 유량이고. 근데 옆에 저량은 일정 시점에 파간한 거라 그랬죠? 아까 재고 이런 말 들어가면 다 뭐라고요? 저량이에요. 쌓인 거니까. 그리고 자산 또 부채, 자본 기억나나요?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거 다 뭐다? 저량이에요. 가격, 통화량, 그리고 인구수, 서울의 현재 인구가 얼마입니까? 현재 시점에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량과 저량을 구분하는 문제를 첫 번째로 물어보겠다.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다. 그러면 되는 거죠. 일단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알아달라 그랬어요? 두 번째 알아주실 거. 25쪽. 자, 두 번째 알아두실 내용은 뭐냐면 맨 밑에 수요 함수라는 말이 보이나요? 자, 여기에 수요 함수가 뭐예요, 여러분이? 함수가 함이잖아, 함. 이게 펑션, 여기다 함에다가 담는 거예요. 뭘 담는데요? 사고자 하는 양이 수요량이죠?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걸 뭐 했다는 거예요?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다 함에다가 담았다 이거예요. 담았는데 이 X제다 그러면 X의 수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뭘까요? X제 가격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가격, X의 가격. 근데 가격만 수량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겠죠? 가격 말고도 어때요? 뭐 월급이,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맞나요? 또, 뭐 앞으로 이게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예상이라든가, 뭐 아주 다양한 요인들이 수량에 영향을 줘요. 그럼 이런 것들, 나머지 것들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가격 말고 딴 놈이니까 가격 이외 요인. 그래서 가격과 가격 이외 요인을 어때요? 함에다가 담았다 이거예요. 그게 맨 밑에 나와 있는 2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박스에 뭐라고 써놨어요? 맨 밑에 박스에 수요함수에서 QX가 X의 퀀티티 수량이겠죠? 수량에 뭐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X제 가격. 그거 말고도 소득이라든가 다른 제한 가격이 있을 수 있죠. Y제 가격이라든가 기호나 이자율, 세금, 뭐 광고 예산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데 이걸 한마디로 가격 이외 요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가격 말고 가격 이외 요인 있죠? 요 놈들은 어때요? 가만히 있다고 치고 그걸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일정하다고 치고 요 둘의 관계를 봤다고. 요 둘의 관계. 가격과 수량 관계. 다른 건 가만히 있고 봤더니 가격이 비싸지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비싸면 수량이 비싸면 안 사. 그래서 어떻게 수량이 줄어드는 거. 싸면 어떻게 돼요? 수량이 늘어나는 관계에 있더래요. 이걸 우리는 비싸면 안 사, 싸면 더 사. 제가 이렇게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걸 뭐라 그런다는 거 이걸? 비싸면 안 사, 싸면 더 사 이걸. 수요 법칙 훌륭해요. 그걸 수요 법칙이라 그러는 거예요. 수요 법칙. 이해됐어요? 수요 법칙이요. 그게 수요 법칙.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맛있으면 더 사. 수요 법칙이 아니에요. 더 사. 가격 이외인 있죠? 이게 변해서 수량이 변한 건 수요 법칙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수요 법칙 오직 그제와의 뭐하고 가격하고 수량의 관계만 살펴본 거야. 다른 것은 일정하다고 놓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맛있으면 더 사, 돈 많으면 더 사. 이런 건 수요 법칙과 아무 관계 없어요. 수요 법칙은 비싸면 안 사, 싸면 더 사. 즉 가격과 그저와의 수량의 관계를 살펴보니까 그런 관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그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까 비싸면 안 사게 되고 싸면 더 사 이렇게 되잖아요. 맞나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을 쭉 연결해보면 모양이 어떻게 나와요 지금? 오른쪽 갈수록 우하향하는 모양으로 나오나요?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을 그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양으로 그려요 이렇게.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비싸면 안 사, 싸면 더 사의 그래프적 표현인 거예요. 그럼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제 안다 그래야 돼요? 모른다 그래야 돼요? 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맞나요? 그거 안다 그래서 어때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그런데 표현은 다양하다는 거 기억납니까? 부동산하고는 뭐가 다양하다? 표현이 다양하다. 그럼 수요 법칙을 제가 한글로 표현하면요. 글로 책에 쓸 때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가격과 수량은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이게 비싸면 안 사, 싸면 더 사 이렇게 되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다. 또는 역의 관계에 있다. 뭐 이렇게 쓰겠죠? 반비례 관계에 있다, 역의 관계에 있다. 방향이 반대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을 하는 강사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땐 제가 그냥 비싸면 안 사, 싸면 더 사,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 표현에 나오면 안다 그래야지 모른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됐나요? 근데 이걸 수화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나요?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나요? 아까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래프가? 우하향하는 모양 그리신다며요. 세로축은 약속이요. 돈과 관련된 걸 쓴 거예요. 프라이스. 가격은 가로축은 수요량을 쓰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가 100이에요. 그럼 100일 때는 P가 100이면 수량은 얼마예요? 0이지 뭐. 맞나요? 자, 근데 만약에 50이면 수량이 바뀔 수 있죠? 싸졌으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썼어요. P는 100에서부터 내려가요. 근데 마이너스 QD예요. 이렇게 썼어. 그러면 이 P하고 QD는 무슨 관계예요? 마이너스 반비례다 이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다시 물어보죠. 이 P가, 여기가 지금 P가 100이잖아요. 100일 때 수량은 얼마예요? 0이지. 여기 100이니까. 근데 만약에 P가 80이라고 제가 썼어. 그럼 수량은 얼마예요? 100에서 지금 20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80이면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80이면 20이 되겠지. 60이면 40이 되나요? 60이면 40이고. 그래서 80일 때는 지금 20이고 60이 되니까 40이 되고. 맞나요? 60이라고 그럽시다. 60이면 얼마고? 40.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쭉 연결하면 우하양놈이 나오겠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면 놀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이거는 수요 법칙의 수식적 표현이다. 수와 식으로 표현할 때 요거를 변형을 시킬 수도 있죠. 변형시키면 어떻게 바꿀 수도 있어요. QD는 요 100 마이너스 이렇게 써도 되나요? 요거나 요거나 같은 거야. 같은 거고 이제 표현만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제가 만약에 표현을 이렇게 썼어. P는 100 마이너스 2QD 이렇게 썼어요. 이 표현하고 비교할 때 여기는 얼마였는데 1이었는데 여기는 2가 됐죠?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모양이 더 가파라질 것 같아요? 완만해질 것 같아요? 1에서 2로 바뀌면 자, 그럼 그대로 써봐. 그 P는 아까 100 썼어요. 그럼 여기 얼마예요? 0이지. 이 앞에 100이 있으니까 100에서 0 빼야 되니까 똑같이 요점이죠. 자, 그런데 이제 80 썼어. 80 쓰면 여기는 100에서 20을 빼야 80이니까 여기가 10으로 바뀌죠? 아까 얘는 20이었잖아. 여기는 얼마라고 지금? 10이라고. 요점이 되겠지. 60이면 100에 40 빼야 되는 앞에 2가 있으니까 20 써야 되겠죠? 60이면 20이니까 요점이 되겠지. 그럼 이걸 쭉 연결하면 이렇게 되나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요 숫자가 커지니까 경사가 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파라지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뭐다? 기울기다. 됐나요? 요 숫자가 뭐 할수록 커질수록 경사는 더 가파라진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기준이 뭐 있을 때 있죠? 지금 P였을 때, P 세로축이었을 때 요 QD 앞에 있는 요 숫자가 뭐다? 기울기지. QD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P 앞에 있는 숫자가 기울기가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최소한. 자, 그래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더라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는 무선 법칙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어요. 26쪽 보세요. 그 수요 곡선은 의에서 이렇게 써놨죠. 가격과 수량은 무슨 관계예요? 그 관계 보니까 우하향하는 형태로 주어졌나요? 예, 그래서 주어진 가격선에서 사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1,000원을 가지고 뭐 했어요? 마트 갔다고. 마트 가서 사과도 사고 배도 사고 막 이럴 거야. 근데 보니까 사과 가격이 100원이에요. 그럼 100원일 때 지금 몇 개 사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100원일 때 여기가 뭐 만원 갖고 갔다 쳐봐요. 돈 만원 갖고 갔는데 사각이 100원인 거예요. 그럼 100원일 때 몇 개 사고자 하는 거예요? 10개 사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0개는 최대 수량이에요? 최소 수량이에요? 여러분이 예산 한정돼 있다니까 요거 갖고 만원치 다 사과 사버리면 다른 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예산하에서 사과가 100원이면 나는 5개 사오고 싶은 이 소리예요. 그 5개는 요 가격에서 사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라고. 다른 것도 사야 되니까. 이해됐나요? 예, 그래서 무슨 최대 수량이다 하는 표현 하나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요 법칙이라고 되어 있죠? 가격과 수량은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건 알아달라는 거예요. 물론 예외도 있다고 써놨나요? 예외가 뭐겠어요? 비싸면 안사가 아니라 비싸면 도사, 이걸 예외라 그래요. 그걸 우리는 베블렌 효과라 그래요. 베블렌 효과. 그 베블렌 효과 있나요? 없어요? 그냥 하나 써놔요. 베블렌 효과.
그 베블렌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경제학자이면서 사회학자야, 이 사람이. 그래서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을 하나 썼어. 그 책에서 유한계급, 유한마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한가하고 돈 많은 아주머니는 비쌀수록 뭐 한다? 더 산다. 뭐 이런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마담 하면서 그 예외 이야기 했는데, 자, 지금 베블렌 요가라고 하는 건 예외고, 또 기펜이라는 사람은요, 싸면 뭐예요, 지금? 더 사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싸면 안 사. 그런 자를 기펜제라 불렀어요. 그래서 수요 법칙 예외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베블렌 요가하고 뭐가 있어요? 기펜제가 있습니다. 베블렌 요가 기펜제. 자, 그리고 수요 곡선이 뭐 우하향하는 이유 경제학적으로 막 설명해 놨는데, 그게 서술형학파 이론을 지금 책에 써놓고 있는데, 대체요가 소득요가가 써놓고 있는데, 우리에게 깊이 있게 물어보는 적은 거의 없어요. 거기까지는 잘 안 물어봐. 우리는 요것만 알아도 시험 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내용은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금 수요 법칙이 뭐라고요? 비싸면 안 사. 그거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 비싸면 안 사, 싸면 더 사, 이거잖아요. 지금 요즘 사과 비싼가요? 네. 사과 가격이 막 엄청 올랐어. 그러면 사람들이 마트 갔다가 예산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사과는 비싼 거야. 근데 배가 좀 싸, 상대적으로 어때요? 싸 보여.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사과 대신에 배로 대체하나요? 네. 그게 대체효가요. 그 대체효가 때문에 이만큼 줄었다 이거예요. 또 요즘처럼 물가가 올라가면요. 물가가 올라가면 여러분의 실질 소득이 어떻게 돼요?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거야. 실질 소득은 장바구니에 담아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건으로 바꿨을 때.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올라가니까 실질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 사요, 안 사요? 안 사. 그래서 요만큼 또 줄어든다는 거야. 그게 소득효과. 요게 대체효과예요. 그래서 비싸면 안 사는 것을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 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맨 밑에.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을 합해서 우리는 무슨 효과라 그래요? 가격효과라 그래. 가격이 비싸져 생긴 효과라고,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가격효과는 뭐하고 뭐의 합성효과예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합성효과다 하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경제학적인 설명이야. 왜 비싸면 안 사는데 하고 물었더니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때문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그 정도만 알면 많이 아는 거고요. 자, 27쪽 가세요. 그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이란 말이 나오나요? 개별 수요를 다 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장의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란 사람이 사과가 100원일 때 나 5개 사고 싶어 그랬어요. 근데 을이란 사람은 100원일 때 나 10개 사고 싶어 이랬어요. 두 사람만 있다면. 그럼 시장에서는 몇 개 사고자 해요, 100원일 때? 다 합쳐야지. 100원일 때 갑은 5개 사고 싶어 하고, 을은 10개 사고 싶어 하니까 합하면 15개죠. 그러면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프로 보면. 사과 가격이 100원일 때 갑은 몇 개 사고 됐다고요? 5개 사고 싶어. 갑의 수요곡선이죠. 을은요? 10개 사고 싶어. 이럴 수 있나요? 그러면 을의 수요곡선이죠. 합하면 몇 개 사고 싶어요? 15개 사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시장의 수요곡선은 갑과 을의 수요를 합한 시장의 수요곡선은 요 개별 수요보다 좀 더 어떻게 그려져요? 경사가 완만하게 그려지는 거 보이나요? 그래서 거기 시장 수요 곡선이 더 어떻다? 더 완만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완만하다는 걸 나중에 우리가 탄력적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일단 논리가 이해됐나요? 자, 논리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좀 더 보고 할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 건 어디까지 설명한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요거하고 요거 지금 설명한 거야. 수요곡선 우하향한다. 요게 무슨 말인지 아느냐? 비싸면 안 사, 싸면 더 산데 그걸 우리는 수요 법칙이라고 쓰고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 경제학적으로 뭐 대체와 소득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래프로 그리면 우하향할 수 있는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수화식으로 쓰면 아까 P는 뭐 100 마이너스 QD니 막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논리로 이것도 설명해야 되겠죠? 그럼 공급은 뭐예요, 그러면? 공급을 먼저 보세요. 몇 쪽에 있어요?
여러분 교재 30쪽 펼쳐보세요. 공급은 뭐다? 사고 싶어가 아니고 팔고 싶어요.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그럼 사전적 개념이지. 그 박스에 보이나요? 팔고 싶으라고. 그러니까 가격이 100원이다 그러면 나 이렇게 10개 팔고 싶어 이 소리예요. 자, 그런데 다른 요건은 똑같은데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가격 돈 되는 거. 훌륭해요. 학계론의 공급자는 오직 딱 한마디 말만 한다. 돈 되는 거 아니면 돈도 안 되는 거. 가격이 뭐요? 돈이잖아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자는 뭐라고 말한다? 돈 되는 거. 돈 되면 공급량을 늘린다. 훌륭합니다. 200원 되니까 와 신난다고 공급량을 늘린다고 이렇게. 이건 무슨 법칙? 공급 법칙. 가격이 올라가면 돈 되니까 공급량을 늘리고 가격이 내려가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이 돈도 안 되는 공급량을 줄이겠지. 그럼 이걸 쭉 연결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나요? 네. 그래서 특정한 가격에 대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양을 공급량 이런 것들을 쭉 연결하면 공급 이렇게. 공급은 선으로 나오고 있죠? 보이시나요? 예. 자, 그래요. 그러면 공급은 팔고 싶은데 사전적 개념이고 판다고 했을 때 아까 수요도 마찬가지죠. 사고 싶을 때 구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공급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투기 한 대 팔고 싶어. 그럼 공급인가요? 아니에요. 공급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급할 능력이 되는 걸 뭐라 불러요? 유효 공급 그 박스에서 이해됐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어때요? 유량 개념이지만 모두 중요하다. 저량도 중요하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공급 함수가 나오나요? 공급 함수는 똑같은 논리죠? 그럼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격이지. 가격. 그 저하의 가격. 근데 그 저하 가격 말고 다른 요인들도 있나요? 그게 생산 요소 가격, 뭐 기술, 뭐 금리, 세금, 예상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 부르고 가격 이외 요인이라 부르고 그럼 가격 이외 요인은 일정 가만히 있다고 치고 그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살펴보니까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가격이 뭐하면 올라가면 공급자들은 뭐라고 외친다? 돈 되는 거 이렇게 외치면서 공급량을 늘리고 가격이 내려가면 돈도 안 되는 게서 공급량을 줄인다. 그걸 무슨 법칙? 공급 법칙. 훌륭해요. 그래서 공급 곡선에서 밑에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에서 가격과 뭐하고의 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인데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주어진 가격선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논리는 똑같은 거고 공급자들은 팔 때 뭐라고 말해요? 미치고 판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받고자 하는 무슨 가격이에요, 이거? 요 가격에서 내가 받는 최소 가격이다, 이거예요. 가격적인 면에서는 최소 가격이고. 이해됐나요? 예. 자, 그런 논리고요. 자, 공급법칙 맨 밑에 가격과 공급량은 무슨 관계고? 비례 관계입니다.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우상향하는 모양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 31쪽 맨 위에 똑같은 논리입니다. 개별 공급을 합하면 뭐가 돼요? 시장의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시장의 공급은 경사가 더 완만해진 거 보이시나요? 예, 그렇게 똑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제가. 다만 여기서 수화식으로 표현한 건 지금 설명을 안 했죠? 수화식으로 조금 전에 수요 곡선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공급 곡선을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질 수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우상향하니까. 근데 여기가 절편이거든, 세로축이. 여기에 0을 통과할 수 있나요? 그럼 0을 통과하면 P하고 여기 공급량은 서로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비례 관계가 되는데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0을 통하면 0이라고 쓰면 되겠죠. 여기. 0은 그냥 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P는 QS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알려주는 거예요. 공급 법칙을 알려주는 거야. 다만 여기가 10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0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점들이 이게 그럼 여기가 플러스 100이 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0이 올 수도 있잖아. 여기는 다양한 숫자가 올 수 있다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까 요 앞에 있는 요 숫자 지금 1이잖아요. 얘가 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P는 제가 2 플러스 2QS라고 썼어요. 이렇게. 공급. 1에서 2로 바뀌었죠? 그럼 무슨 일이 생겨요? 이 경사가 더 가파라질 거예요? 완만해질 것 같아요? 자, 여기가 11대, 여기도
10. 여기가 21대. 네. 요건 위에 있는 거요, 아래에 있는 거요? 위에 있는 거죠. 11대 10, 21대 20 이렇게 되니까 이해됐죠? 요거는 요 모양이